지난 6월까지 1년 동안 전국의 아파트 가격이 21% 상승을 했습니다. 2010년 이후 연간 평균 상승률이 2.8%였으니까 연간 평균 상승의 8배에 해당하는 가격이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금통위에서 예상보다 굉장히 강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당초 예상은 코로나19 4차 확산의 영향으로 해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언급도 되지 않을 거다라고 전망을 했었는데요. 소수 의견 나왔고, 그런 소수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상황이 조금만 좋아지게 되면 8월 달 정도에 금리를 인상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전망까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가격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좀 일리가 있는, 그리고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금통위를 한번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향후 시장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통위가 어제 끝났는데요. 예상보다도 보면은 상당히 좀 강한 반응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수 의견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나오는 얘기도 상당히 좀 강했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의 전망은 코로나19 4차 확산이 조금 진정이 되면 8월 달에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금통위 보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경제 환경을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이런 문제하고 조금 다르게 보겠다라고 하는 생각인 것 같아요. 예. 미국의 경우에도 지난 한 1년 동안 주택 가격이 주요 20개 도시를 보면 한 15% 정도 올랐거든요. 예.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이 이제 며칠 전에 의회에 나가서 증언을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시장에서 투기적인 움직임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금융기관들이 예전처럼 이제 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 마구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이 급증한다거나, 뭐 미국 같은 게 DSR 이런 걸 굉장히 좀 엄격하게 따지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서 투기적인 움직임이 없으니 사람들의 실수요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나서서 집값이 좀 올랐다고 해가지고 맞고 나서는 거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서 이제 뭐 테이퍼링도 좀 뭐 천천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관련 데이터를 보면 그게 상당히 좀 중앙은행이 볼 때는 투기적인 움직임이 강하다라고 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출이 나가거나 개인의 신용 증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예. 이게 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라고 하면, 그래서 이제 미국과 한국 사이에 한국이 집값의 상승이 뭐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예. 한국은행 훨씬 더 좀 강경하게 뭐 금리를 당장이라도 올릴 수 있다, 그렇게 나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언급 과정에서 금융 불균형도 얘기를 한 거 보면 뭐 상무님 말씀하셨던 그대로인 것 같은데, 자, 그렇게 되면 금리 인상이 상당히 강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연말까지 금리 한 번이 아니라 또 두 번도 인상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상을 이렇게 한국은행이 굉장히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자산 가격의 안정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의 우리나라 경제에 비해서 금리가 너무 낮기 때문이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지금 보십니까? 금리 수준이 어디가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뭐 아무도 모른다고 보고, 그렇죠. 한국은행도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 자신이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한국은행 목표로 하고 있는 거는 가계 신용대출의 증가 속도를 억제하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사람들이 계속 돈을 빌리고 있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뭔가 이유가 있는데, 그게 실제 경제활동과 관련돼서 돈을 빌리면 이렇게 많이 빌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네.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슨 이유든지 간에 정상적인 경제활동하고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다. 네. 우리가 뭐 GDP 성장이나 고용 이런 걸 정상적인 경제활동과 관련된 거라고 본다면 그거랑 다소 떨어져 있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이 이제 신용대출 증가세가 꺾일 때까지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를 빨리 올린다고 해서 이게 이제 뭐 꺾일 거냐, 꼭 그렇게 볼 수는 없고, 뭐 올해 2번 올리면 꺾일 거냐,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예. 이번에 이제 일단 그러니까
그 뭐 8월 달에라도 빨리 한번 인상을 해서 예. 한국은행의 의지가 강력하다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 인상이 계속될 거다 앞으로 예. 그런 이제 믿음을 심어주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예. 금리 수준을 어느 정도 올린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계속 금리를 올릴 것이니 신용대출 그래서 신용대출 증가율이 꺾여 나가는 것까지 보고 나면 한국은행이 또 이제 입장을 바꾸게 되겠죠. 예. 질문이 들어와서 제가 질문을 좀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JYW님이 그 질문을 하신 건데요. 금리 인상에 따라서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나라 주택 가격이 하락할까? 그렇지 않으면 영향을 받지 않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직접적으로 주택 가격을 목표로 해서 예. 그 행동한다기보다는 그 부동산 시장은 또 나름대로 이 논리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금리하고 바로 연결시키는 거는 굉장히 무리입니다. 물론 뭐 중요한 변수인 거는 맞습니다만, 그 중앙은행이 이제 주택 가격을 뭐 억제할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 주택 시장에 투기적인 자금이 이제 공급되는 이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걸 막아도 주택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이거는 네.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뭐 전지전능하게 모든 영역에 다 영향을 미치게 주택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 주택 가격이 그래도 올라갈 것이냐, 그래서 못 올라갈 것이냐 이거는 또 다른 그렇겠죠. 영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과거 경우를 보면 금리 인상을 뭐 한두 번 한다고 해서 꺾이지는 않고요. 대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금리를 인상하고 나면 그 다음서부터 주춤해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상무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한국은행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정도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미국으로 넘어가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달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5% 훨씬 넘게 올랐고요. 13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연준은 계속해서 인플레가 일시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진짜로 일시적인지 아니면 진짜 인플레가 온 건지 상당히 좀 궁금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6월달 지표를 보더라도 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까요? 글쎄 우리가 이제 증가율로 자꾸 경제 지표를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좀 간단합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그걸로 해석을 하는데 근데 그러면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증가율이거든요. 그러면 작년 같은 기간이 비정상적으로 낮았을 수도 있고 비정상적으로 높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작년 이맘때는 비정상적으로 물가 상승률이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물가라고 하는 게 꾸준하게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는데 이게 한 2% 정도 또는 뭐 1.5%로 꾸준하게 올라간다고 할 때 작년이 이 선에서 밑에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상 상황까지 돌아가더라도 1년 동안의 증가율은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에 물가 상승률이 가령 5%라고 할 때 사실 작년 이맘때가 제로였거든요. 예. 두 개를 평균시켜 보면 2.5%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거 이거 가지고 인플레이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말이 안 맞죠. 그래서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기본적으로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작년 이 두 개를 평균시켜서 2.5로 보더라도 그 이전에 이 추세선보다는 상당히 좀 상승률이 올라갔어요. 그 전에 추세선은 2% 밑이었거든요. 예. 그 제가 볼 때는 이게 5.4%라는 것에 한 7, 80%는 그냥 뭐 기술적으로 작년이 낮아서 이렇다, 기저효 효과다 이렇게 이건 일시적이다. 왜냐하면 내년 가면 그 기저가 높아졌기 때문에 또 상승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봐야 되겠지만 밑바닥에서 뭔가 꿈틀꿈틀 새롭게 생겨난 인플레이션 압력이 분명히 보여요. 이게 5.3% 이렇게 끌어올린 건 한 20-30%밖에 지금 아니기 때문에 뚜렷하게 안 보이고 이걸 묻어두고 그냥 일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요 20-30%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점점 영향이 커진다. 근데 사실 일시적으로 올라간 거는 올해 가을쯤 되면 작년에 베이스가 작년에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이걸 베이스로 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예. 가을쯤 되면 본격적으로 내려오기 시작할 거예요. 예. 그 겨울 지나고 내년 초쯤 되면 이게 3%, 2% 후반 정도까지 내려올 것 같은데 그 다음부터 더 이상 안 내려가게 되면 이게 예전에 비해서 물가 상승률이 한 0.5%포인트 또는 1%포인트가 올라갔다는 걸 그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렇죠. 지금도 이 기운이 분명히 강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이 5.4%를 그냥 싸잡아가지고 이게 일시적이다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예. 20-30% 정도의 이 기초적인 요인이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거기에 어떤 게 들어가 있습니까?
그 가장 큰 문제가 병목 현상입니다. 아, 병목 현상. 네, 이게 갑자기 이제 자동차나 가전이나 내구재 쪽에 주문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지금도 많은 내구재, 자동차도 그렇습니다만 주문했는데 뭐 몇 개월씩 기다려야 되는 일이 생기잖아요. 예, 이게 그렇죠. 뭐냐면 지금의 생산 설비로는 사람들이 팬데믹 이후로 갑자기 소비를 바꿨는데 이 주문을 처리를 못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재고를 확보하는데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네. 재고가 확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까지 줄이고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병목이라고 부릅니다. 수요는 증가했는데 그거를 생산이 뒷받침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가격 상승 움직임이 나타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아직 소비자 물가로는 조금씩 전이가 되고 있는 것뿐이고 제가 볼 때 이게 내년쯤 되면 이게 본격적으로 소비자 물가로 기업들이 그러면 재고 확보한다고 비용을 들였죠. 예. 그러면 당연히 물건을 만들어서 팔고 할 때 그걸 전가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쯤 되면 이게 이제 병목 현상에서 발생한 이 가격의 상승, 이게 지금 중간재 쪽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소비자 물가로 넘어오기 예. 시작을 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예전에 물가 상승률이 뭐 1%, 1.5% 이랬던 것에서 이제는 뭐 2.5%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올라간다고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코로나19 이전보다는 전체적으로 물가 상승이 조금 더 높아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에 파월 의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연설도 하고 했습니다. 많이 뭐 포커스를 맞췄던 부분들은 테이퍼링 시기가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하고 그 다음에 또 뜬금없이 갑자기 암호화폐 얘기하고 했거든요. 아마 앞에 부분은 제가 봤을 때 그동안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똑같이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언론 입장에서는 앞에다 포커스를 맞출 수 없으니까 갑자기 뒤에 걸 얘기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는 보다 더 관심 있는 건 앞에 부분입니다. 그래서 테이퍼링 뭐 이렇게 가고 한 부분들이 보다 더 관심이 있는데 그 이번에 연설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드셨습니까? 사실 그동안 파월 의장이 테이퍼링과 관련해 가지고는 코멘트를 안 하려고 해왔습니다. 예. 이걸 뭐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하고 그냥 금리 인상은 아직 많이 멀었다. 뭐 지금 우리가 금리 인상 생각하는 건 아니다. 이까지만 하고 테이퍼링 이야기는 안 했어요. 근데 이번에 테이퍼링도 지금 할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가 이제 새로운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다시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주가가 하락 위험에 직면을 한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연준은 늘 그래왔습니다만 장기금리라도 좀 시장에서 떨어지게 해서 주가가 하락하는 위험을 막아주는 거죠. 예. 금리가 낮으면 아무래도 주식시장이 좀 비싸더라도 주식을 갖고 있자 뭐 채권 사봤자 이거 얼마 한다고 뭐 이런 식의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연준 의장이 이제 좀 전술을 조금 바꿔서 전술을 좀 바꿔서 테이퍼링에 대해서 시장한테 이거 지금 우리 생각 안 합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주식시장에 조금 더 유동성의 여유를 준 것 같아요. 예. 그 질문이 들어와서 하나 좀 질문을 제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EMNTB라고 하는 분이 질문을 주신 건데요. 앞에서 그 말씀하셨던 그 파월 의장의 그 연설 그거를 보게 되면 자산 가격 부담보다는 디플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이 왔습니다. 글쎄요, 지금은 디플레이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이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이제는 아닌 것 같고 사실 그동안 우리가 10년 동안 디플레이션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물가가 하락한다, 일본처럼 된다 이런 이야기 많이 했는데 그거의 거의 대부분 어디서 나느냐면 우리가 음식점이나 카페 이런 데 가보면 가격이 내려가나요? 올라갔거든요. 가격이 내려가는 게 뭐였냐면 이게 내구재, 가전 이쪽에서 주로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연평균 1년에 한 1.5에서 2%씩 가격이 계속 내려왔거든요. 근데 이게 이번에 팬데믹 이후로 소비자들이 이쪽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게 더 이상 가격이 안 내려갑니다. 오히려 가격이 지금 인플레이션을 이쪽이 주도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더 이상 디플레이션 이야기는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연준 의장도 디플레이션 쪽의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이제 우리가 그동안 1년 이상 동안 바이러스하고 같이 살아오면서 이게 들쭉날쭉 하는 걸 봐왔습니다만 사실 거의 대부분이 심리적인 현상이었고 이제 어쨌든 봉쇄를 할 수밖에 없으니까 서비스 소비가 위축되고 근데 사람들은 집에서 밖에 못 나가도 이게 내구재 주문을 하면서 상품 가격은 또 막 올라가고 이런 걸 봐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뭐 연준 의장이 이번 델타 변이 확산에 대해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경제에 악영향을 줄 거다 생각은 안 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새롭게 봉쇄 조치를 취하면서 심리가 많이 악화되는 건데 심리 문제거든요. 그러면 심리가 악화되는 걸 좀 막아주고 시간이 좀 지나면 다시 저기 뭐 불과 한 달 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는가 생각으로 이 금리에 대해서 이제 금리가 좀 낮아질 수 있도록 하면서 이렇게 되면 또 심리에 또 어떻게 보면 금리가 이렇게 낮은데 내가 뭘 해야 되지 않을까 사람들이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예. 그런 여지를 만든 것이고 실물 경제에 어떤 큰 영향을 줄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지난주에 안 나오셨는데 제가 지난주에 이 질문을 진짜 드리고 싶어서 굉장히 기다렸었습니다. 네. 그런데 안 나오셔가지고 질문 못 드렸는데 미국 금리 관련해서입니다. 네. 1.77%까지 올라갔었지 않습니까? 네네. 10년물이. 지난주, 지지난주에 걸쳐서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고요. 한때 1.3%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반등을 하기는 했는데 또 이번 그 연설이 끝난 다음서부터 또 다시 내려가기 시작하고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미국 금리가 단기에 상당히 빠르게 하락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미국 금리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글쎄요, 이건 뭐 어떻게 보면 바이러스 확산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금리가 하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건 장단기 금리처럼 보면 확실히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게 뭐 저기 근본적인 문제 저기 좀 더 그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예. 경기가 꺾였다 이렇게 보도 판단을 합니다. 근데 요만큼 하락한 걸 갖고 경기가 꺾였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고 이런 일은 늘 생겨요. 이런 예. 문제 저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늘 생기는데 최근에 이제 새로운 바이러스가 또 이제 델타 변이가 확산되면서 경제가 확산되는 게 현저하게 이제 시간이 더 걸리는 것은 분명한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기존에 이렇게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했다면 지금은 나중을 기약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때 가서 또 어떤 변이가 또 생길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금리가 내려가는. 그러니까 시장의 금리라고 하는 거 주식도 마찬가지. 주식은 좀 더 버팁니다. 예, 그렇죠. 나중에 좋아지겠지라고 좀 더 버티는데 채권은 주식하고 좀 달라서 그것보다 훨씬 더 좀 빨리빨리 반응하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실시간으로 그러니까 뭐 저기 델타 변이가 전 세계적으로 뭐 확산되고 있다는데 거기에 맞춰서 미국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고 그게 또 이제 델타 변이가 이제 어느 정도는 꺾인 것 같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금리가 다시 많이 올라가겠죠. 예. 그러면 지난주인가요? 지난주인가 1.3% 밑으로 내려갔던 그 수치가 당분간은 좀 저점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한 레벨을 갖고 움직이는 또는 주식시장처럼 뭐 이거는 PR이 너무 높다든가 이거는 실적에 비해서 어떻다든가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 이 때문에 많은 경우가 이제 제가 볼 때는 주가가 그러니까 델타 변이 때문에 올라가는 힘이 약해졌다고 판단되면 이걸 이제 자산 배분을 하는 펀드에서 채권을 더 많이 집어넣는 거죠. 예. 가격 불문입니다. 예. 예, 이 가격 뭐 금리가 내가 이자를 얼마 받겠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지금 주가의 하락 위험을 채권으로 일단 방어를 하자라는 차원이기 예. 때문에 그럼 이제 채권의 가격 불문하고 확 집어 넣어 버리는 거죠. 넣었다가 나중에 상황이 바뀌었다고 판단되면 이걸 또 가격 불문하고 팔아버립니다. 근데 예. 주가의 가격 움직임에 따라 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금리가 좀 움직였다라는 것 가지고 뭐 이 펀드 전반이 손해를 봤다, 이익을 봤다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예. 이게 주가가 이제 델타 변이가 진짜 심각하게 져가지고 주가가 폭락하는 위험을 대비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금리가 뭐 10bp, 20bp 정도 변하는 거는 전혀 신경 안 쓰고 확 집어넣었다가 상황이 달라지면 막 팔아버리는 이런 일이 채권 시장의 장기 채권 시장에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그게 전 세계에서 다른 채권 가지고는 잘 안 그러는데 미국의 이 10년짜리 채권 그다음에 좀 더 강하게 나가는데 30년짜리 이 10년, 30년이 굉장히 유동성이 좋아요. 예. 이 때문에 이제 주가의 단기적인 하락 위험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또는 뭐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로봇 어드바이저 이런 기능들 또는 이제 기계 가지고 기계가 돌아가면서 자산 배분하는 이런 데서는 이 미국의 10년, 30년짜리 채권을 이런 용도로 많이 이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 상태, 주가가 하락 위험이 커졌다, 주가가 이제 계속 올라갈 것 같다 이거에 따라 가지고 매수 매도가 굉장히 이제 급변을 하는 그런
채권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성장률이 7.9%입니다. 전망치를 하회했고요. 지금 시장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상당히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경제 전체 그 국내 경제의 모멘텀이 좀 약해지지 않겠느냐, 하반기에 들면서부터 그런 그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중국이 제일 처음에 그 숫자를 좀 보여줬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경계를 하는 그런 그 시각도 있거든요. 중국 경제 성장률 둔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바이러스 확산 이전에 연간 한 6% 성장하던 경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7%가 넘었으면 이건 높긴 한 건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추세선, 작년이 좀 낮았기 때문에 추세선으로 놓고 보면 이게 6% 정도의 연간 성장 속도가 아니고 지금 한 5% 정도의 성장 속도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네. 2분기가. 그러니까 작년이 너무 낮았다라는 거, 저기 대충 제거하고 평균화 시켜서 보게 되면 한 5% 정도로 성장 속도가 낮아졌다. 이래서 우려를 하는 건데, 저는 2분기에 기업 실적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위축될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병목 현상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뭐냐면 수요가 줄어들어서 생산이 줄어든 게 아니고, 수요는 계속 강력한데 이 수요가 기존에 십몇 년 동안 보지 못한 정도로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걸 감당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여기저기 주문을 내고 발주를 내는데 재고 확보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하다 보니까 1분기까지 생산하는 능력이 최대였던 것 같습니다. 2분기부터는 더 이상 여기서 생산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좀 줄어요. 우리나라도 지난 6월 말에 발표된 산업활동 동향을 보면 제조업 생산이 3월, 4월, 5월 3개월 연속 전월 대비 마이너스입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병목 현상 때문에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생산을 늘리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생겼는데, 중국도 다르지 않거든요. 여기 제조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지금 미국도 경제 지표를 보면 확실히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2분기 전반이 이 병목 현상의 일종이다라고 보는 것이고, 경기가 전반적으로 꺾여 내려가려 그러면, 다시 수축면 가려 그러면 수요가 줄어야 되는데요. 이 수요는 안 줄어요. 소비자들의 수요가 안 줄고 생산은 위축되는 그런 현상이 지금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장률이 다소 둔화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걱정을 해야 할 필요는 없다. 저는 전혀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식 시장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처음으로 삼성전자와 LG전자 실적 발표를 했고요. 다음 주서부터 실적 발표가 본격화될 걸로 보이는데, 2분기 실적은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별로 그렇게 주가에 영향을 주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그래서 이번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순이익을 보면 굉장히 많이 늘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주목을 하는 게 매출도 같이 보는 거죠. 매출도 같이 보는데, 매출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 30조, 32조 뭐 이 정도 상태인데 순이익이 올라왔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반도체를 파는데 반도체를 더 많이 파는 게 아니고 단가만 올라갔다라는 것이죠. 이게 걱정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 여기다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병목 현상이 생겼기 때문에 반도체를 더 많이 팔려고 해도 수요가 많으니까 더 많이 팔아도 되는데, 이거 뭐 저기 메모리 반도체만 많이 준다고 될 일이 아니죠. 다른 것도 같이 생산이 돼야 되는데 TSMC가 더 생산을 못 하고 있다 보니 뭐 어차피 단가는 올라가서 순이익은 더 났는데 더 많이 반도체를 끼워 넣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매출이 증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뭐 전체적으로 생산 능력이 올라가게 되면 매출이 증가할 수 있겠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쪽에 투자를 엄청나게 늘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년쯤 되면 물량이 확 증가하기 시작할 거고, 그러면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병목 현상을 극복하고 이제 소비자들의 수요를 맞춰서 생산이 쭉 증가하고 GDP가 쫙 성장할 겁니다. 근데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 이게 좀 걱정스러운 거죠. 그때가 되면 단가가 확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게 최근에 이제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그렇고, 반도체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주가 지수가 조금 약하고 더 이상 못 올라가고 하는 이유가, 이게 벌써 이제 그 대규모 설비 투자 이후에 생산량의 증가, 단가의 하락, 이게 늦어도 내년에 나타날 것 같다라는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주 정도서부터 2분기 실적이 이제 본격화되는데요. 그거는 초반과 다르게 조금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2분기 실적은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 삼성전자가 제일 빨리 발표를 예. 하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조금 다른 기업들하고는 조금 맥락이 다른 것 같아요. 예. 이쪽은. 그러니까 반도체는 이게 맥락이 조금 다른 게 대규모 투자가 이제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맥락이 다르고 다른 기업들은 이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전반적으로 좀 조금. 달라서 봐야 될 것 같은데 미국 쪽 기업들이 2분기 실적이 1분기만큼 안 나오고 예. 중국이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2분기에 생산이 좀 위축된 게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게 뭐 전체적으로 다 영향을 미치면서 2분기 실적이 조금 위축되는 많이 위축은 아니고 중국이 6% 성장에서 5% 성장 정도 되는 것처럼 위축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뭐 수요가 감소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생산이 증가를 못해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여기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생각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오히려 좀 지나면 뭐 저기 더 늘어나겠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서부터 본격화되는 2분기 기업 실적은 조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일구 하나투자증권 석 이코노미스트였습니다.